출발선에선 리모델링 신호탄은 용적률 완화. 요거는 무조건 될 거니까 요렇게 준비해야지. 요런 게 신의 한 수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직업적으로 함께드리는 진매달입니다. 구축 아파트를 사실 때 대단지면 다 좋은 줄 아시는데 대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남들은 다 대단지에 주목할 때 우리는 먼저 요것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게 뭐냐면 요 이미지가 조금 과장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희망하는 아파트 또는 살고 계신 그 아파트가 내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될 상인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듣게 되실 단어들인데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낡은 주택들이 모여있는 재개발 구역이 요게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은 기존의 낡은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과의 차이점은 요거죠. 기존의 낡은 새 아파트 단지가, 우리 단지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요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 요 기대감이 우리 아파트의 가격을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시기 전에 이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걸 좀 볼 건데, 그 전에 먼저 간단한 제 생각을 좀 공유하자면, 지금 낡은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되는 거는 이제 트렌드고, 앞으로 사람들의 관심은 이렇게 새 아파트가 될 곳들에 많이 쏠릴 거다라고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이렇게 될 건데, 자, 우리가 좋은 건 너무 잘 알지만 요 가격이 문제잖아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수요는 이렇게 신축 아파트를 굉장히 선호하잖아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5년 차 정도 되는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라고 하고요. 한 10년 안쪽 요 정도 되는 아파트를 준신축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신축 선호 현상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축을 원하지만 신축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앞으로 신축이 될 가능성이 큰 재건축 아파트들로 관심이 쏠려 있죠. 이 아파트가 미래의 신축이 될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부족한 신규 공급량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낡은 아파트들을 빨리 이렇게 신축으로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한 25년 차 정도 되는 아파트부터 재건축 연한이 다가갈수록 가격이 오히려 더 비싸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축이 될 아파트들을 원하는 수요들은 이렇게 퍼지고 있고요. 당장의 신축을 원하는 수요들은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연한에 있는 아파트들이 아무래도 수요가 많이 빠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얘네들이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주제와는 다른 건데요. 저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집이라는 걸 사면요, 투자자들을 제외하고 웬만한 분들은 최소 5년 내지 10년은 그 집을 보유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만약에 여기 가격이 이렇게 부담이 되고 여기 가격이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내가 원하는 요 부근의 가격이 얘네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산다면 얘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가격을 봤는데 얘가 너무 눌려 있다면 5년을 기다려서 이렇게 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자 그러면 오히려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나중에 수요가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이렇게 오니까. 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 이것들은 이렇게 순환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집이 하나 필요한 실수요자라면 자금에 맞춰서 당장 자금이 많다 그러면 그냥 새 아파트 들어가서 기분 좋게 거주하시면 되겠지만, 자금은 부족한데 마음이 자꾸 이쪽으로만 쏠려서 내가 뭔가 잡을 수 있는 걸 또 못 잡은다면 나중에는 또 여기라도 살 걸이라는 후회를 분명히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요 연안의 아파트든 여기 연안의 아파트든 어떤 아파트를 관심 가져주셨을 때 결국에는 얘가 재건축이 가능한 연안, 보통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한 대상 아파트가 되는 거고요. 30년이 지났다고 반드시 재건축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30년이 넘어가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됐을 때 그때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지를 여기서부터 사시더라도 이걸 미리 판단해 놓으셔야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선점하시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쨌든 요 전에 요 시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건축을 바라보고 이 아파트들을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에는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와 가능하지 않은 아파트들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현재 사용 가치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해서 그렇게 가격들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요 정도 시점에서부터 재건축이 가능한지 애매한지 불가능한지 요거에 따라서 가격들이 확 벌어지기 때문에 관심 아파트 매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내가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의 향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아파트들은 너무 많지만 아무 아파트나 사지 마시고요. 그래도 내가 이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향후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를 사시는 게 낫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건축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이 아파트를 나중에 철거하고 새 아파트로 지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겠죠. 요 가치를 우리는 사업성이라고 하고요. 요 사업성이 있어야 재건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요걸 보는 건데요. 일단 재건축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게 요거 정도만 공부해 볼게요. 요거 어려울 거 없어요. 어려울 거 없고요. 천천히 최대한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따라오세요. 자, 먼저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은 개념만 아시면 돼요. 개념만. 자, 용도 지역이라는 거는 얘가 토지예요. 토지. 땅. 이 땅이 있는데 요 땅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뭔가를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 기준을 딱 두고 요 기준을 못 넘어서게끔 이렇게 제한하는 거예요. 어떤 걸 제한하냐면 요게 토지니까 여기에 이렇게 건축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먼저 요 건물의 용도를 제한해요. 이렇게 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요만큼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만 지으세요. 그 중에서도 요만큼은 높은 아파트를 지으세요. 그 중에서도 요만큼은 낮은 빌라만 지으세요. 그리고 또 요만큼은 단독 주택만 지으세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요만큼은 여기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가가 필요하니까 상업시설만 지으세요. 뭐 여러분들께서 근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상가만 지으세요. 그리고 주택가에서 조금 떨어진데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공장을 지으세요. 여기다가는 호텔 지을 수 있는 숙박시설, 여기는 업무시설, 저 멀리는 창고시설,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는 거죠.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는데 이 건물에 요 높이를 제한하네. 이렇게 또 나는 돈이 많아서 내 땅에다 500층짜리 빌딩을 짓고 싶은데 안 된대. 이렇게 높이를 제한하고요. 그리고 내 땅이 이렇게 있으면 나는 내 땅이 꽉 채워서 건물을 짓고 싶은데 이것도 안 된대. 내 땅이 이렇게 100%가 있으면 50%에만 건물을 지을 수 있대. 요게 건폐율이요. 그리고 이 건물에 지을 수 있는 면적들을 요걸 또 마음대로 못 짓게 하네. 요게 용적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용도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용적률이고요. 오늘 영상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다 까먹으셔도 요 용적률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시면 제가 오늘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용적률은 중요한 거고요. 요 용적률 때문에 앞서서 용도 지역을 설명드린 거고, 여기 요 연면적과 대지 면적도 용적률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건데, 대지 면적부터 보면요,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셔.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 아파트가 깔고 앉은 땅, 요걸 대지라 그러고요. 요 대지의 총 면적, 요게 대지 면적이에요. 다 알고 계신 거 설명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혹시 삶에 바쁘셔서 미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아시는 분들은 복습 차원에서 보시고요. 다음은 연면적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검색창에 이렇게 연면적이라고 검색만 해봤더니 이렇게 다 나와요. 다 나와. 조금씩 헷갈리실 때 이렇게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연면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건물이 있잖아요. 이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합한 거. 이게 연면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 연면적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그 건물 모든 층 합한 면적이 어떻게 되는데? 요거랑 같은 말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요 제곱이 좀 헷갈리시니까 요 면적 단위 사용은 조금 지양해야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요 평 단위를 좀 사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간단해요. 지하가 300평, 1층, 2층, 3층 각 층이 다 300평이라 그러면 총 4개 층이니까 1200평이 되겠고요. 따라서 이 건물의 연면적은 1200평이 되는 거예요. 요게 연면적이고요. 오늘 중요한 거는 용적률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또 따로 있어요. 그걸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이라고 하는데요. 요 앞서 말씀드린 요 연면적에서 요 지하층을 제외해요. 여기
그리고 만약에 지상층에 주차를 위한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도 빼버려, 거기를. 이게 나와 있을 텐데, 다만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는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 공간, 그리고 초고층 건물 및 준초고층 건물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 건물의 경사 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 공간의 면적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연면적은 다 들어가는 건데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고, 용적률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시면 그래서 이런 건 당연히 빼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중에는.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용적률과 연면적이 같이 나온다, 그럼 그 연면적은 요 연면적을 뺀 연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용적률을 보면 여기 용적률이 나와 있네요, 여기. 자, 그럼 용적률은 뭐냐? 대지 면적분의 건축물 연면적, 요게 용적률인데요. 요렇게 대지 면적이 300평인데 요건 요렇게 하나 둘 세 개 층이네요. 한 층당 150평이라면 요게 요렇게 세 개 층이니까 150평 곱하기 세 개 층, 3인은 3, 3, 5, 15, 450평이 되겠죠, 연면적이. 그럼 대지 면적 300평 위에 450평이 있으니까 요거의 용적률은 150%가 되는 거죠. 요게 용적률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용적률이 높다는 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평수가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요건 바닥 면적을 많이 뽑아낼 수 있다는 것과도 같은 말이고요. 좀 이해하기 힘드시면 대지 면적을 100평으로 잡아 볼게요. 대지 면적을 100평으로 잡아서 용적률을 300%를 적용한다면 요 100평짜리 대지 위에 연면적 300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개 층당 100평씩 이렇게 3층을 지으면 여기 연면적이 300평이 되는 거고요. 대지가 100평이니까 용적률이 300%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300%의 용적률이 500%로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걸 용적률 완화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용적률이 완화돼서 500%로 올라가면 여기에 100평짜리 두 개 층을 더 지을 수가 있잖아요. 높이 제한이 없다면. 그럼 이 한 개 층이 한 세대라고 가정했을 때 하나, 둘, 세 개의 세대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두 개의 세대가 더 늘어날 수 있게 되겠네요. 용적률이 상향돼서 이렇게 두 개의 세대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걸 보는 거예요, 요걸. 용적률을 완화 적용해서 용적률이 상향돼서 이렇게 세대수를 더 뽑아낼 수 있는지, 요걸 본다는 말씀인 거고요. 이렇게 세대수를 더 뽑아낼 수 있다는 거는 요걸 재건축 입장에서 바라보면 요 하나 둘 세 세대, 요분들을 재건축에서는 조합이라고 표현하는데, 요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 세 명의 조합원들은 그냥 동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재건축이라는 사업을 하는 동업자들이다. 이 세 명의 동업자들이 어떤 일로 용적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두 세대를 더 지을 수 있게 되니까 요걸 다 허물고 총 5세대를 지어서 우리가 3명이니까 3개는 우리가 가져가고 요 두 세대를 일반 분양으로 팔아서 고수익을 우리가 가져가자. 그게 재건축인 거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이건 알죠. 그러면 요 세대수가 늘어날수록 이 조합원들의 이득이 올라가잖아요. 그걸 사업성이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거고, 자, 따라서 우리가 볼 건 이 세대수를 얼마나 많이 늘릴 수 있는지, 요거랑 같은 말이 이 연면적을 얼마나 많이 더 뽑아낼 수 있는지, 또 같은 말로 용적률을 얼마나 더 많이 올릴 수 있는지, 요게 같은 말이고요. 요게 지금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면 영상을 앞으로 다시 돌려보셔야 돼.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다 설명된 거고요. 사업성까지 설명이 된 거고, 사업성이 있어야 가능성이 있는 거고, 사업성이 높을수록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겠고, 따라서 우리가 관심 가질 아파트들은 현재 지어져 있는 아파트 용적률 대비 더 많은 용적률을 쓸 수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더 많은 세대수를 뽑아낼 수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사업성이 더 좋은 아파트, 요걸 찾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겠죠. 용도 지역에는 이렇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눠져요. 요걸 용도지역의 세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지역은 또다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눠지고요. 얘를 또 나눠요. 이렇게 나눠서 주거지역은 1, 2종 전용 주거지역과 1, 2, 3종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눠져요. 요거는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건데요. 그냥 이렇게 내려갈수록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는 주택을 보는 거니까
여기 주거 지역에 해당되겠죠. 그 중에서도 재건축 여부를 따져보는 거니까 아파트라는 거잖아요. 아파트는 법에서 이렇게 공동주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저층주택, 중층주택, 중고층주택 이렇게 갈수록 높아지잖아요. 요 층의 높이를, 그러니까 요 건물이 땅에서부터 하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높이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적률이고요. 요 용적률을 요 용도 지역별로 다 달리 정해놨는데 그게 요거예요. 제가 서두에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런 이상한 법률을 갖고 와서 좀 그렇죠. 이렇게 들으면 간단한데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처음 헷갈리시면 나중에 계속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간단하니까 여기는 좀 들어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그 용도 지역의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법률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용도 지역에 용적률 상한선을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따라서 요 상한선이 법률로 정해놓은 최고 상한선인데요. 요 최고 상한선 범위 내에서 요걸 시행령으로 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데 그게 요거예요. 그래서 요 용적률이 시행령으로 정해놓은 용적률 상한인데요. 요 범위 안에서 시, 군구, 조례로 또 용적률을 정해요. 자, 지금 요 표가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마주치시게 되는 용적률 조견표인데요. 자,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용적률이 법률로 몇 퍼센트 이하, 시행령으로 몇 퍼센트 이하. 근데 또 우리 집을 보니까 요거랑은 또 달라. 그래서 요거를 확실히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요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500% 이하로 잡아놨다는 거. 그게 요 앞에서 설명드린 요거고요. 요걸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요 범위 안에서 이렇게 1종은 150%, 2종은 250%, 3종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이하로 잡아놨다는 거. 거기 앞서 설명드린 요 시행령, 요거예요. 그냥 요걸 적용해 버리면 되는데 이걸 조례로 요 범위 안에서 달리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자꾸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다 헷갈리시면 내가 서울에 산다 그러면 서울시 조례를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대전시에 사신다 그러면 대전시 조례를 확인하면 되는 건데 그게 요겁니다. 자, 요 위에가 법에서 정해놓은 용적률 상한선이고 요게 시군 지역별로 달리 적용한 용적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용적률을 관심 가지시고 용적률을 찾아보신단 말이죠. 근데 이게 여기저기 달라. 그래서 헷갈리실까봐 짚어 드리는 거고요. 자,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 이렇게 보시면 좀 크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서울특별시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50%가 적용돼 있잖아요. 근데 이건 서울시 조례로 정한다고요. 그럼 여기 이렇게 보면 인천시 3종은 300%를 적용했잖아요. 그럼 제가 앞에서 영상에서 현재 건물에 적용된 용적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지역만 보더라도 뭐 개별적으로 다르겠지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인천보다는 서울시가 벌써 끌어올릴 수 있는 숫자가 50이나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만 봤을 때 같은 3종이라도 서울시에 있는 건물들이 인천시에 있는 건물보다 용적률을 더 끌어쓸 수 있는 건물들이 더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일단. 근데 이게 또 오래된 건물들은 용적률을 100%만 적용된 데도 있을 거고 뭐 150%만 적용된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시에서 어떤 이유로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이렇게 300%까지 끌어올려 주겠대. 요 300% 한도 내에서 올려줄 수 있는 거는 얘네 권한이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소식을 알고 있어. 근데 지금 이 용적률 내용을 모르면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실 텐데 그럼 이건 바로 돈이 되는 얘기네 라고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사가 좀 읽히실 텐데요. 출발선에선 리모델링 신호탄은 용적률 완화. 같이 한번 볼게요. 일산 고양시죠. 고양시의 어떤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이 설립이 됐는데 여기서 용적률을 290%로 완화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시의회에서 300%로 해주겠다. 지금 여러분 이 영상에서는 어떤 단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요 용적률을 이해시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지금 요 아파트 용적률이 182%가 적용됐는데 이 단지에서는 요거를 290%로 올려달라 그런 거잖아요.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고양시잖아요.
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이 지금 250%인데 요거를 290%까지 올려달라고 했더니 지자체에서 요 최대 한도인 요 300%까지 올려주겠다. 자, 요 내용인 거고요. 기사를 조금 더 보면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해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그래서 30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자, 이제 이런 기사 내용들이 보이시죠? 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일기 신도시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도 요거와 연관이 없지가 않아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실 거는, 자, 이렇게 용적률이 올라가면 왜 좋냐? 요 세대수를 많이 뽑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 고향 일산이 둘, 셋, 넷, 다섯 세대를 더 뽑을 수 있는 것과 성남 분당에서 용적률이 완화돼서 세 세대를 더 뽑을 수 있는 것과 세대수는 얘가 더 많지만 여기랑 여기랑은 또 시세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다섯 세대보다 여기에 세 세대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만약에 여기보다 시세가 훨씬 더 높은 지역에서는 한 세대만 늘리더라도 사업성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섣불리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금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시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어쨌든 기본은 이 용적률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우리 아파트 용적률이 250%를 다 사용해서 현행 법으로는 이걸 절대 재건축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공업지역이라고 있잖아요.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400%가 상한이에요. 근데 요거를 지금 이렇게 700%까지 올려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만약에 중공업지역에 있다. 그럼 지금 용적률에서 400%까지만 올려도 너무너무 좋은데 여기서 또 700%까지 올려준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세대수가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성이 더 올라가는 거고, 사업성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올라가는 거고.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부터 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요 용적률, 요렇게 요 용적률들을 올려줄 것 같다는 그런 소식들에 관심을 가지셔야겠죠? 그리고 우리 아파트 용도 지역이 어딘지는 알아두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파트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용적률이 200%가 적용됐다. 근데 어떤 이유로 높으신 분들께서 요 용적률을 끌어올려 주겠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죠. 종상향.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 250%에서 300%로 종상향. 같은 말이죠. 3종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 300%에서 500%로 종상향. 그러니까 영상 서두에 대단지만 보지 마시라는 게, 대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닌데, 대단지와 소규모 단지가 있으면 아무래도 소규모 단지가 가격은 더 저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규모 단지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용적률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에 입지해 있다면, 그렇지 않은 대단지보다 훨씬 더 투자성이 좋은 거잖아요. 요 사업성이 더 좋다면 대단지가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업성이 더 좋은 소규모 단지가 있다면 이거야말로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인 거고, 어차피 미래일이고 확률적인 얘기지만요. 투자라는 게 원래 미래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꼭 관심 가지셔서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유는요. 지금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공약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중에서 GTX는 굉장히 파급력이 크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거들떠도 안 보는데, 경험 없는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교집합이 생기니까 A도 해줄 거고 B도 해줄 거고 이게 공통적이니까 요거는 무조건 될 거니까 이렇게 준비해야지. 이런 게 신의 한 수지. 이런 게 아주 최고의 비법이고 묘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예를 들면 평택이 거론되고 있죠. 요게 평택인데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영상에서 평택을 많이 다뤘고 평택을 너무 좋아하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평택을 투자하는 이유가 어떤 본질적이고 원칙적인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끌어다가 판단을 해봤더니 투자 가치가 있더라. 요렇게 결정하시는 것과 요게 묘수야. 요걸 아무도 생각 못해. 요게 선점이야. 요게 선점이야. 요렇게 생각하시는 것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왜냐면 이렇게 표를 받기 위한 공략들은요. 뜬구름만 계속 잡으면서 거품을 쭉쭉 키워나가다가 사람 애간장만 타게 해놓고 쭉 빠질 가능성이 크지만,
결과가 같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선택한 결과가 본질을 생각한 투자. 예를 들면 이거죠. 이 안에 뭐가 있죠?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일정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인데 그 산업은 주변 지역과 연계성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요건 곧 일자리 확충으로 이어지는 거고 일자리가 많아지면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면 시간이 문제일 뿐 결국 교통 발전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런 본질적인 투자로 이렇게 평택을 결정하는 것과 이게 무슨 비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평택을 결정하는 것과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더 훨씬 현명하시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지 벌써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교통 계획도 교통 계획이지만요. 이런 일기 신도시를 포함한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나 지역들은 당장의 내 선택이 잘못됐다 치더라도 시간이 문제일 뿐 언젠가는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것도 일기 신도시에 한정된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 지역에 있는 낡은 아파트들이나 지역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쭉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시간이 한 30분 정도가 넘어간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접목해서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관심 갖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요걸 판단하는 제 기준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볼게요. 자, 긴 영상 봐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지교하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집 걱정을 함께 드리는 진메달이었습니다.